욕먹을 수도 있는데 정반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오면 시장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고요. 이 새로운 사이클이 실제로 그러면 주식을 접근을 하는데 어떤 주식을 좀 가치가 낮을 때 사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았을 때 판다 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오르지 않고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않은 종목들을 그런 기업들을 이제 주목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사이클이 등장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냐면 늘 비싸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늘 많이 오르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가를 갱신한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높이만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고가 내고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거든요. 내가 AI 소비 시대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오른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사야겠죠. 그래야 그 주식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니까. 주식은 못 살 것 같은 거 그런 걸 사는 거다. 이제 원래 AI 하면 이제 AI 반도체 하면은 엔비디아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엔비디아는 소위 말하는 범용 GPU, 여기서 이야기하는 AI 반도체라는 건 AI 가속기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AI 가속기 반도체에 관해서 보면은 엔비디아가 개발을 하는 GPU라고 해서 왔다 갔다 써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용 GPU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학습에서는 너무 중요했죠. 학습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 GPU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추론의 과정이 오다 보니 어떤 거는 뭐 그림을 잘 그려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 소프트웨어를 잘 굴려야 할 수도 있고 이게 각각의 영역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추론의 과정에서는 요 과업에 맞는 맞춤화된 반도체 AI 가속기가 필요한 그런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ASIC 주문형 반도체 이게 이제 요 추론 단계에서는 조금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 추론 단계는 AI 스마트폰 온 디바이스 AI 그럼 이 추론 단계는 어디에서 활용되게 되냐면 이 디바이스 단에서 많이 활용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전력적으로도 보면은 되게 이제 GPU는 전력을 많이 쓰는데 GPU보다 훨씬 더 좀 전력을 덜 쓰게 개발할 수 있는 ASIC 주문형 반도체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동안 있었고 그게 실제로 이제 주가 퍼포먼스에서도 이제 획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주가 퍼포먼스 차이를 보면 이제 범용 GPU에는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인 거고 그다음에 이 ASIC 주문형 반도체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가 브로드컴이라는 디자인 하우스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난 6개월 동안의 주가 퍼포먼스 차이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 정도 되거든요. 6개월 동안. 근데 브로드컴이 플러스 40% 정도에서 수익률이 40% 이상 이미 갭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을 보도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럼 브로드컴이 더 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트레일링 PE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배 정도라면 브로드컴이 110배 이렇게 되거든요. 밸류에이션도 브로드컴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학습에서 추론의 과정으로 옮겨가면서 ASIC 반도체가 이제 막대한 수혜를 받아왔고 받고 있다라는 게 딱 이제 주가에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학습 단계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들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칩 하나당 이익률이 뭐 60%, 70% 이랬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 칩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마존도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알파벳도 빨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메타도 빨리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마냥 비싸진 거거든요. 그러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를 보고 이제 CSP라고 하는데 이 CSP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엔비디아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ASIC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몇 개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는 이렇게 확 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고착화될지 아닐지는 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됐는데 엔비디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또 이 추론 과정에서도 실제로 에이직한테 뺏겼던 부분들을 되찾거나 아니면 포용할 수 있는 뭔가의 단계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또 재조명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기관 투자가 중에 엔비디아를 제가 제일 빨리 샀을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 20불이 안 되거든요. 액면 분할 전입니다. 지금 액면 분할하고 130불이잖아요. 액면 분할 전에 1,400불, 1,300불 한단 말이죠. 제가 액면 분할 전에 20불에 샀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옛날도 아닙니다. 그 2017년? 뭐 요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요. 100% 났을 때 산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7불에서 20불 가 있을 때 산 겁니다. 주식 샀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엔비디아는 너무 운이 좋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회사가 너무 계속 이상하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불일 때 젠슨황은 내가 7, 8년 후에 AI 반도체 시대에 우리 회사가 왕이 돼 있을 거야라고 생각 못 했을 거에 손가락 하나 정도는 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뭐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엔비디아가 필요하대. 테슬라가 자율차 돌리는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는데 또 GPU가 필요하대. 그리고 AI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새롭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불 할 때 제가 샀다고 해서 그걸 알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건 시장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이제 주도주가 바뀔 때 이제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걸 팔고 이렇게 사고 이 과정으로 가지는 않아요, 사실. 이 과정으로 이렇게 가는 건 없고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도주가 바뀔 때는요. 시장은 한번 큰 조정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조정을 주는 이유가 기존의 주도주의 생명력이 다 했기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오는 거거든요. 주가로서의 생명력이 다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거거든요. 대개의 경우 주가가 전체적으로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주도주가 교체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 조정의 기간 동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압도적으로 현금을 늘리는 겁니다.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때. 이 큰 조정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 좋게 시장이 다음 주도주 사이클로 빠르게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다가 그런 주식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 이 주식을 팔아서 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을 사는 과정. 이렇게 전개되는 게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파는 타이밍은 명확해요. 내가 거기서 못 팔 뿐이죠. 보면 어떤 엄청난 충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봐도 알아요. 아, 이 시장이 무너지고 있구나. 나 알거든요. 근데 그럼 팔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액션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하고 예측하면은 한 일주일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500불에 샀는데 2,000불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일주일 사이에 1,800불이 됐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건 2,000불이 적정 주가였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하냐고요. 1,800불에 팔면 됩니다. 내가 500불에 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2,000불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2,000불이었던 게 1,900불, 1,800불쯤 됐으면 아, 얘는 이제 끝났겠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때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이제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위험을 얼마나 선호하느냐, 나는 얼마 정도 터질 수 있을 것 같아. 뭐 근데 단 하나 만약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투자 방식으로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주도주의 사이클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음 주도주를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주식 현금은 7% 이상 갖고 있어야죠. 풀압이면 제가 풀압일 때는 전 1년 동안 주식 빵인 적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주식 비중이 10%였던 적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1년 내내 안 좋아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는 거고요. 물이 빠져나갔는데 노를 저으면 노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기 전에 항상 목표를 세워라. 이 목표가 내 액션을 결정한다. 몇 %까지 가느냐 이거는 정말 개인 차인 것 같고요. 대신에 하나의 기준만 세웠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저는 되게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고유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 고유 변동성이 큰 거는 많이 가져가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이었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3, 4년 전에 제 포트폴리오에 항상 1등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였지 테슬라가 아니었어요. 수익은 테슬라가 훨씬 많이 줬죠. 하지만 저는 테슬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주식을 뭐 한 5개 종목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그걸 20%씩 쪼개갖고 5개를 가져가지 마시고 항상 현금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가져갈 주식은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은 주식이 아니라 가장 변동성이 작을 것 같은 주식을 많이 가져가는 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입니다. 많이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제 기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좋아하는 주식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어떤 주식을 그러니까 성장주, 뭐 가치주, 뭐 이렇게 다 많이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뭐냐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지 않거든요. 돈을 벌려고 해요. 근데 주식을 보유하는 가치는 주식을 보유하는 효용은 예를 들면 강남에 우리가 아파트를 살잖아요. 그러면 주거 이상의 효용이 있죠. 너 집 어디야? 나 대치동 돈 좀 벌었구나. 이런 효용이 있습니다. 나 엔비디아 주주야. 효용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효용이 없습니다. 전혀 효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투자 기준은 저는 올라가는 주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지 않으면 저는 예측하거나 전망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주식을 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기본적인 거는 시장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데 시장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똑똑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세요. 그러면서 액션은 뭐냐면 시장이 바보야로 액션을 하시거든요. 조정시 매수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 그러면 아주 쉬워지죠.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주 쉽게 제 투자 기준에서는 올라가지 않으면 주식을 파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은 더 어떤 투자의 태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가지만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사는 이유하고 파는 이유가 같으면 돼요. 그럼 크게 안 다쳐요. 저평가를 해서 샀으면 적정한 평가가 오면 파는 거죠. 저는 이 주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샀잖아요. 안 올라가면 파는 거죠.